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달력을 찾아보니 오늘은 특별한 메모가 없네요. 어제는 세월호 참사 6주기였고 그제는 21대 총선이 있는 날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할 것도 없는 2020년 4월의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오늘 무척 설레는 하루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라서요.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적어도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다음날 출근 걱정 안 하고 편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가장 예쁘고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이 그중 가장 젊고 활기찬 날인 건 틀림없잖아요. 게다가 오늘은 노영의 출발 새 아침 가족 여러분과 무탈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날이기도 하죠. 결국 생각해보면 평범한 일상 바로 그 자체로 충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어두운 경제 형편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찾아서 만끽해보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사소한 데서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약간 수줍음을 조금 타서요. 네. 낯가림이 조금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지만 우리 출발하신 가족 여러분하고 지금 만난 지도 꽤 됐으니까 네. 오늘 한번 힘차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요. 자, 이번 주도 청취율 조사 기간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출발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출구조사가 나왔습니다. 발군의 실력, 노영희 출발 새 아침이 라디오 청취율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우와. 이거 아침부터 가짜뉴스를 이렇게 생산해도 되는 건지. 희망을 담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희망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한 줄기 희망을 담아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자, 먼저 총선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람들한테 여당을 왜 뽑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코로나19를 잘해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단독으로 전체 300석 중에 180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우리가 왜 선택을 받았는지 궁금할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우리가 왜 선택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건데요. 그렇죠. 일단 바닥 표심이 일제히 여당으로 쏠린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 코로나19 대응으로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성공했다.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 이유가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사실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리 A를 사랑해도 A한테 모든 정을 몰아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항상 견제와 균형 심리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거 우리 좀 미루고 일단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심판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자별로 말씀이 좀 달랐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응에 높은 점수를 줬고 중국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못마땅했지만 이후 대응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을 찍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평소에 정의당을 지지했지만 이번만큼은 미래통합당의 발목 잡기식 정치를 막으려면 수권 정당이 확실한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을 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19 대응 잘했다는 내용이 언제부터 얘기가 회자가 됐냐면 네. 외신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을 칭찬하더라. 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확산된 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3월 말부터 급격히 그런 외신의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그 전까지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방역을 잘 하고 있었고 의료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의
비등할 만큼의 칭찬도 또는 인정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를 별로 칭찬하지 않는 아주 겸손한 네. 국민인 것으로, 겸손한 언론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자, 민주당 유권자들은 그렇게 민주당에 기꺼이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한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통합당의 정권 심판론 네. 이게 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겁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인식했던 국민들이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복지 혜택,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공공치매센터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4대 중증이라든지 이런 의료보험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수혜를 입었던 지역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국 안정을 바라는 표심도 있었을 겁니다. 하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감도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제 우리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뚱컵의 네. 배종찬 소장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총선 바로 전에 60% 정도였대잖아요. 예, 갤럽 기준이었던 네, 것입니다. 갤럽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것을 곱하기 해서 보니까 몇 석이더라? 180석이다. 예.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야당 통합당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있었는데 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역시 103석이다. 103석이더라. 네. 예, 105석 103석이 되더라. 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야, 소름 돋는다. 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300석 중에 60%가 딱 정확히 180석이거든요. 그렇죠. 20몇 퍼센트가 이제 105석 정도가 나왔던 건데 결국은 이번 선거는 대통령에 의해 또 좌지우지됐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로만 단순히 본다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역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이런 결과를 나왔나? 이렇게 저는 나왔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나왔다 이렇게 안 말하고. 자, 그렇게 그런데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문 대통령도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대통령은 선거 앞뒤로 이제 모든 일정을 비우고 청와대 내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일단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기쁨에 앞서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보면요.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도 180석 석권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반성하라 이런 네. 분위기가 이제 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도 나온 건데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180석이 매우 무겁게 다가가야 된다고 봐요. 이제 누구한테도 책임을 미룰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찍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180석을 가지고 야당이 목리를 부려서 못했다. 이런 핑계는 사실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못하겠죠. 네, 그리고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전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2년 반 남은 기간 동안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어떤 입법 발의를 하는 것이냐, 하냐, 또는 어떠한 활동으로 투쟁을 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총력전을 뽑을 것이고 그 결과 2022년 대선까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선거의 또 특이점이 청와대 출신 인사가 상당히 많이 당선되다. 한 60% 정도 네. 당선된 걸로 나왔어요. 네, 일단 이번 현 정부 청와대 출마자는 총 3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 63%인 19명이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는데요. 사실 출마자가 30명이었지 예비 경선을 포함하면 5, 6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도 아니었군요. 네. 그러나 일단 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땐 19명, 60%를 넘긴 당선자들이 발생했는데요. 역시나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경력이 지역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당선인으로는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당선인 성남 네. 중원입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상황실장인 윤건영 당선인 서울 구로울이고요. 네. 그리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 그리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용선 전 시민사회 수석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국회의원 하고 싶으신 분들 청와대를 한번 좀 먼저 들어가 보는 걸로. 네, 출마보다 청와대 들어가는 게 더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자,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즉 선거를 미루지 않고 선거를 치른 것도 대단한데 네. 게다가 투표율이 최고다.
와,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랬다면서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서 66%의 이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도 굉장히 경이롭고요. 네. 지금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은 47개국 정도가 선거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선거를 그대로 진행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외신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에 대해 축하한다. 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어쨌든 간에 총선을 하러 나오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모이니까 네. 혹시라도 이 코로나19 확진세가 조금 잠시 소강 상태 혹은 좀 멈춰주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게 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 걱정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안 나온 거예요? 네, 아직까지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동 경로가 바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투표소 인근에서 확진을 받았다. 이런 환자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청와대 출신 이외에, 또 21대 국회에 색다른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갑에서 최초의 북한 이탈 주민 지역구 당선자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주 영국 북한공사 출신 통합당 태구민 후보인데요. 사실은 지난 미 새누리당이었습니다. 2016년 비례대표 4번 북한 이탈 주민이었던 조명철 박사가 비례대표로 당선된 적은 있지만 지역구 후보가 당선된 것은 처음이고요. 네. 이 태구민 후보는 당선을 확정 짓고 나서 애국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그 네. 장애인 북한 인권운동가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탈북민 출신인데 네, 지성호 씨. 네, 네.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인데요. 네. 지성호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청년의 나이로 또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또 환호 연설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두 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 북한 인권 개선이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혹시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모든 종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성호 씨 같은 경우는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대표로서 38살이고요. 목발 인권운동가로 불립니다. 네. 함경남도 출신이고 14살 때. 즉 1996년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다가 굶주림에 쓰러져 버렸대요. 그러다가 왼팔과 다리를 잃었다라고 하고요. 남동생하고 함께 목발을 짚은 채 2006년에 탈출에 성공했죠. 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도 있죠. 네, 일단 검찰 저격수로 활동을 했고 실제 출판 기념에도 검찰은 왜 고래고기 수사를 미뤘을까 이런 느낌의 책을 내기도 했었던 대전 중구 당선인 황운하 후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황운하 후보 하면 역시 울산 나물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빼놓을 수 없는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둘 간에 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꽃기호 뉴스 브리핑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꽃기호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지금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6일인가요? 6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20일까지 청취율 조사를 합니다. 저희 노영의 출발 새 아침은 사실 다른 경쟁 방송들보다 훨씬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화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180석의 슈퍼 여당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들 대거 당선되면서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 특히 우리 출발 새 아침에 정말 사랑하는 패널입니다. 경기 부천시를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였죠. 그래서 선거운동도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면 선거운동을 못하고 하는 이런 선거였기 때문에 저도 이런 선거는 참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부천 시민들께서 저를 다시 국회로 보낸 뜻은 부천을 좋은 도시로 만들려는 그 뜻이 있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라. 이런 지지와 성원이 있었다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아, 그렇군요. 5선에 성공하신 5선 중진 의원인데도 이렇게 당선되니까 떨리시나 봐요. 그런 셈이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좀 네. 전에 이제 선거운동 과정을 조금 말씀하시긴 했는데 5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 선거가 사실은 가장 어려우셨다. 왜냐하면 대면 선거를 못하니까 접촉을 못하니까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은요, 이 네.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전 처음 해보는 선거였는데 선거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조용조용하게 네. 그리고 그 정말로 면대면을 못하지만은 SNS 통해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조용한 선거로 이 표심에 다가가는 이런 이 형태였기 때문에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선거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이번에 확립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서 이번 선거에 임하기는 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더 힘을 받았던 게 아니냐. 민주당이 너무너무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이런 재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를 퇴치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장 잘했다라는 게 객관적 사실이었거든요. 전 세계가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이게 계속 정부 심판을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국민이 객관적 시각에서 볼 때 저거 아닌데 왜 야당이 저러나. 그게 저 야당이 국민 민심을 제대로 못 보았다. 전혀 못 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이 민심의 속 뜻은 뭐냐면요. 이 검찰 개혁하라. 그리고 언론도 개혁해라. 경제도 개혁해라. 이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이번 선거로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이 아닌 야당 심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야당이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2005년도 4월 15일에도 17대 총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총 의석수 152석을 얻으면서 제1당으로 등극을 했고요. 그 당시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6년 만에 민주당은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여당 비례 후보들까지 합치면 180석이라고 하는 그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선진화법에서 필요한 5분의 3 요건도 지금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네. 야 이제 이러다가 우리 너무 몰아준 거 아니야? 민주당 너무 이러다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왜 독주를 걱정한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더 겸손하게 국민들께서 우리를 밀어주셨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리고 국민의 뜻이 충실히 복무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로 깔려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독주한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국회가 우리 민주당의 표를 몰아준 거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 위기로 이런 엄청난 위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해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고 경제도 살려내라. 이 명령이 닿거든요. 네. 명령을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촛불혁명을 완성해라. 그 뜻이 또 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코로나를 세계에 제일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 촛불혁명을 완성하라. 이게 깔려있는 두 가지 의미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촛불혁명은 완성 안 됐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게 완성하라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또 4.15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 총선 전략을 주도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나 이제 야인으로 돌아간다. 민주연구원장 자리도 내놓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의 겸손의 자세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정철 원장이 열심히 한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어느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당원들이 참 열심으로 뛰어주셨고, 당직자들도 그랬고, 우리 후보들도 그랬고, 더군다나 당의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도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네. 그분들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당 시스템이 공천에서부터 이 선거 끝날 때까지 시스템 공천을 우리가 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처음으로 그래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된 시스템 공천이 됐다 생각합니다. 일부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공천 자체가 이 당헌 당규에 따라 가지고 대화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정비된 집권당 이 모습을 국민들이 아마 읽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집행해내는 모든 당원들, 당직자들 다 혼연일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전술적으로 요런저런 이 끌개를 만들어내는데 양정철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당원부터 저 위에 대표까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선거를 치렀다. 그게 다 시스템이 잘 받쳐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공도 매우 크지만 일단은 바닥부터 맨 위에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번 선거를 치른 것이다. 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또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군소정당들을 조금 키우고 이들의 국회 입성을 좀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얘기되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도 포함해서 이걸 했지만 오히려 거대 양당만 더 큰 힘을 갖게 된 거 아니냐. 이거 문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던 원래 취지는, 적어도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던 취지는 소수정당을 의원내에 들어오게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게 하자. 이 취지가 있을 때는 틀림없는 사실이 진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제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그걸 이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미래통합당이 유성정당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이제 왜곡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뒀다는 이 제1당을 뺏기겠다 이런 생각도 나서고 해가지고 우리도 유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비난을 우리가 면할 길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제도구나, 이걸 좀 손을 봐야 된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정당을 보호하고 이 작은 여론이라도 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지가 국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어떤 형식이 됐든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돼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또 연장선상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어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건 참 안타까워요. 예. 저도 정의당이 우리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선거판에서는 너나 없이 그냥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만, 그래도 정의당이 그동안에 지향해왔던 그 정책과 자세가 참 대단히 좋다는 생각을 저는 떨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의당이 많은 표를 가져갔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근데 이 양당 구도 속에서는 정의당이 위치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의당도 결국 민주당과 같은 큰 정당하고 연합하지 않는 이상은 결과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요. 선거 결과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정의당에는 안타깝지만은 우리 당이 이게 보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당과 함께 연합해 내면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정의당 말고라도 다른 군소정당이 생겨나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그런 큰 정당의 힘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내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정당도, 우리 민주당도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을 또 다른 정당이 지적을 하면서
새롭게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그 틈을 안 보이고 정의당이 추구하는 내용까지 우리 당이 함께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네. 일단 정의당도 같이 원래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협치를 이어나가시겠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황교안 대표가 선거 참패 책임을 안고 사퇴를 했는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경태 최고위원 빼고는 전멸이다 집행부가 이런 얘기 나와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뭐 거의 완패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역량 이게 그 드러난 부분이었다고 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을 이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 자체가 패인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 시대에 안 맞는다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앞으로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이 미래통합당은 계속 과거에 매몰돼 있으면서 과거 속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더니 이 얘기가 안 된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되고요. 공천 자체도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미래통합당이요. 네. 뭐 김진태, 민경욱, 차명기는 제명시켰다가 또 저거 네, 이렇게 네. 했는데 공천이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리할 사람들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극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리를 하고 선거를 치렀으면 꼭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쇄신도 안 되고 반성도 없고 그러니까 촛불 정신이 이게 사라졌다 생각한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 생각하고 네. 촛불은 엉터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촛불. 국민 정서에 네. 안 맞는 이 판단,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진정성 없는 그런 사과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고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초보가 대권 욕심을 부리면서 공천을 망쳤기 때문에 이렇게 참패하게 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 면을 정확히 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한 네. 면을 집어서 정확히 드러낸 부분이고 꼭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공천도 잘못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이 정서가 어디 있다, 민심이 어디 있다 네. 이걸 짚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렇군요.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도 문제였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한 열린민주당과의 관계가 매우 궁금합니다. 세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은 뭐 최고위원 자리에서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민주당의 처분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비례의원 세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분들은 참 열정이 강한 분들이에요. 정의감도 강하고 뭐 좋은 분들이신데 이제 지나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빠지를 못하고 그렇게 됐던 분들인데 어쨌든 열린민주당 분 세 분은 네.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라 생각하고요. 당에서 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 유지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늘어나겠네. 또 일각에서는 더불어시민당 17명 플러스 열린민주당 3명에서 20명이 아예 그냥 교섭단체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아직은 그걸 뭐 그렇게 논의할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부천시를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이번 선거 결과 전통적인 양당구도 그리고 지역구도가 부활하면서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비례대표 세석을 확보하면서 국민의당 역시 이후의 활동과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 권은희 의원. 광주의 딸이라는 이름은 잃었지만 의석은 챙겼다. 이런 얘기 듣기도 했었죠. 자, 오늘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21대 3선 국회의원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당선 소감 한번 여쭐까요? 네,
저희 국민의당에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21대 국회는 거대 여당과 그리고 반토막이 난 제1야당 그리고 많이 위축된 그런 제3 정당들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국회 구성 속에서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견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고 갈 길도 멀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네. 텐데 권은희 의원 개인적으로 보자면 지역구 네. 현역 의원이었는데 비례대표 후보로 진로를 바꾸면서 네. 이제 사실 본인이 가졌던 사랑했던 애칭 광주의 딸 이 애칭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 좀 섭섭하다 이런 얘기 제가 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로 이제 그 변경이 되면서 상징적으로 그 광주의 딸이라는 애칭이 없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언론의 평가를 보게 됐는데요. 네. 예, 광주의 딸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구 현역 일대에 사용되어지는 애칭이 아니라 의로운 광주의 정신을 그대로 실현 계승할 때는 계속 애칭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보였을 때 또 광주 시민들이 부여해주는 애칭이라고 보고 있고 그에 걸맞는 의정 활동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딸 애칭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내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아니 그런 그 애칭들을 계속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국토 종주 마라톤 정말 엄청난 체력과 이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이 마라톤을 하면서 이번에 좀 국민의당이 뭔가 더 선전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4년 전에 불었던 그런 녹색 돌풍 같은 오렌지 돌풍이 없었다. 이게 참 아쉽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렌지 돌풍 이전에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국회의 실종, 정치의 실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런 정치, 이런 국회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에 대한 경고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돌풍이 거세게 불었던 총선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돌풍 속에서 오렌지 돌풍이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는 당연히 저희 정치권과 국회가 받아들여야 할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간에서는 안철수 대표 대구 봉사활동 혹은 국토종주 이거는 안철수 개인을 얘기하는 거지 국민의당이 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었지 않느냐. 도대체 안철수 대표는 무엇을 위해서 뛴 거냐. 왜 뛴 거냐.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 지금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민의당이 2월 23일 창당을 해서 채 2개월이 안 된 상황에서 총선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데 국민의당의 정책 비전과 정치적 지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릴 시간이 부족했고 그 부족함이 이번 총선에서 또 결과에 반영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실은 이 국민의당이 또 어떤 길로 나아갈지 이게 또 궁금한데요. 세 분의 지금 비례의원이 있는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위시해서 계속해서 독자적으로 당을 꾸리고 이어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길을 모색할까? 이게 조금 궁금해요. 예, 제가 혼합권역 선대 본부장을 맡으면서 광주에서 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동안 광주 시민들이 2016 국민의당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국민의당과 같은 역할이 국회에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국민의당과 같이 이 양당의 진영의 목소리, 분열의 목소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당이 필요하다라고 널리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당은 그 위치를 지켜가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는 활동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 어제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이제 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안철수 대표하고 미래통합당의 생각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 빨리 합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의당이 미래통합당하고 뭔가 물밑 작업을 하나 보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때요? 네. 이게 참 그 국민의당과 관련된 이 미래통합당의 시각이 이런 시각들이 사실은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고를 받은 시각이라고 보는데요.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의 생각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통합을 하기 어렵습니다. 통합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생각의 차이이고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진영의 정치를 하는 그런 정당이고 국민의당은 진영의 정치에 대해서 개혁 대상이고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용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당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연대가 가능할 정도의 어떤 그 생각의 차이가 크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의 존립 이유, 기본적으로 정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통합이 안 되는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시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번 여쭤볼게요. 미래통합당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론 미래한국당이 물론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이라고 하지만 사실 교섭단체를 국회에서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런 얘기 합니다. 미래한국당이 17명 당선됐으니까 17명 플러스 국민의당 3명 해서 19명 됐죠, 참. 11명 됐으니까 11명하고 우리 국민의당하고 합쳐가지고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예를 들면 공수처장 설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낸다거나 어떤 한 축을 이루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미래한국당과의 차이 역시 미래통합당과의 차이가 동일하게 규정이 되는 부분이고 네.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국회가 180석이 여당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유무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역할이 크게 달라지거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 독자적으로 국회에서의 역할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독립추사 같으신 듣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전부 다 우리 당하고 노선이 맞지 않는다.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리네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현실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80석이라는 이 엄청난 대승을 거둔 여권이 앞으로 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에서도 김웅 당선자께서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는 권은희안이 더 나는 좋은 것 같더라. 앞으로 그래서 이쪽하고 한번 좀 입법을 개선하면서 입법을 통해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권은희 의원과의 어떤 연대 혹은 이런 정책 같은 것을 공유 이런 얘기도 좀 얼핏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총선에 임하신 분들과 관련해서 네.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은 검찰 인사의 독립성이나 검찰청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를 해서 제도적으로 확보를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를 해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검찰 개혁은 윤석열과 조국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 사건과 관련된 그 조국과 윤석열에 대한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를 저격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그런 총선에서의 모습은 보았는데요. 네. 이런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이 무엇이고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 부분을 논할 때 그런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라는 그런 이 야당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혀 국회에서 논의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본질적인 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다 많이 알리는 그런 일부터 해서 예,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7월 출범을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7월 출범 이전에 공수처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법안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왜 필요한지와 보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문제 제기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든 야든 지금 조국 대 윤석열 프레임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 제대로 된 검찰 개혁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민생당 그 전에 사실은 우리 권은희 의원도 소속되어 있던 당이 합쳐진 당이었는데 지역구 의원도 내지 못하고 비례대표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그래도 비례대표가 3명이 나왔습니다. 자, 호남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의원을 못 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 원인은 뭘까요? 호남에서의 이번 선거의 결과나 대구 경북에서의 이번 선거의 결과를 저는 지역주의의 획이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회의 역할이나 국회나 정치가 실종된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이 심판의 정서는 동일했고 호남에서는 거기에 더해 특히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국정을 안정시키자라는 그런 지지와 응원의 그런 마음들이 더해진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제3당과 관련해서 민생당과 같은 경우에는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서 호남인들이 심판하고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당선인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